자, 그러면 지금부터 2022 대한민국 청년 연설대전 본선 무대를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 국회의원님의 개회사와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인사말만 하는 줄 알았더니 교회사도 해야 되는군요. 네, 지금부터 2022년 청년 연설대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와주신 분들 중에 또 중요한 분을 한 분 소개를 못 드렸는데요. 실제로 이 행사를 거의 주관하다시피 하시고 5번의 첨삭 과정을 직접 참여해서 청년분들에게 본인들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사회자 윤범기 기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윤 기자님 덕분에 제가 관악 연설대전부터 또 정은혜 전 의원님이 주최하신 국회에서 진행한 청년 연설대전 이렇게 사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알게 됐고 또 청년 연설대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었는데요. 우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사위원분들 대부분 바쁜 일정이시거나 아니면 주중에 너무 바쁘셔서 주말은 좀 쉬셔야 되는데 윤 기자님의 간청을 수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주시는 것은 그래도 청년들과 함께하는 이 자리가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12분의 참가자분 제가 오리엔테이션 그때 함께 했었는데 많이 줄어들었죠. 네, 그동안 5번의 첨삭 과정을 통해서 제가 영상도 봤는데 분명히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예선을 통해서 12분으로 이제 본선 참가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연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정치권을 제외하고는 요즘 별로 느끼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정치 연설만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또 이야기를 남한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의 중요성은 지금도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로 봐도 물론 의미 있지만 말을 통했을 때 그게 더 울림을 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여러분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은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라고 얘기하셨던 그 이야기는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청중들을 보면서 말을 하셨기에 그게 더 울림이 있었고 또 그 여운이 지금까지도 전달해 드리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 청년분들의 연설 이야기를 듣고자 했던 것은 우리 사회가 청년들한테 갖고 있는 관심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본인의 미래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대한민국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세계가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 미래 세대 아니죠. 사실은 이미 우리 사회의 주역인 청년 세대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12분이 대한민국 청년의 대표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 주시면 저희도 공감하고 또 오늘의 이야기가 또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긴 시간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즐거운 시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행사 진행에 앞서 청중 투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한규 의원실 관계자분들은요, 여기 와 계신 모든 분들, 심사위원을 포함해서 참가자들 그리고 이제 국회 방송에서 오신 관계자님들까지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청중 투표용지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연설을 들으시고요, 물론 청중 투표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자유죠. 근데 연설을 들으시고 이 친구의 연설이 나의 가슴을 울렸다. 나에게 뭔가 작은 감동과 변화의 가능성을 심어주었다 싶은 참가자가 있으면 그 참가자의 이름을 3명을 기억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1명을 적으라고 하면 자기가 자기를 적을 거고 2명을 적으라고 하면 자기랑 친한 사람만 적겠죠. 그래서 3명 정도를 적게 하면 저희가 이제 수많은 대회를 해봤는데
반드시 제일 잘한 사람이 꼭 마지막에 대상을 타더라고요. 그래서 1인 3표 잊지 마시고 이 공간에 계신 모든 분들 다 1인 3표의 투표용지를 받고 심사와 함께 투표에도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바로 여러분이 투표로 결정하는 그 대상이 이 대회의 최고상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과 함께 15분의 전문가 심사위원님들께서 철저히 예선과 같은 방식으로 심사를 해주셔서 심사위원들의 최고상, 심사위원상을 한 장 더 수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2장의 상이 주어진다는 점, 그리고 오늘 본선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는 다 명연설상, 김한규 의원실에서 수여하는 명연설상이 똑같이 수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 14장의 상장이 나가는 거죠. 12장은 참가자 모두가 한 장씩 받고, 그리고 나머지 2장은 심사위원상 1등 그리고 청중투표 1등 이렇게 두 분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연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참가자입니다. 박준우 참가자의 연설을 박수로 들어보겠습니다. 학생자치권, 이게 최선입니까?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수능이 막 끝난 남대전고등학교 총학생회장이자 대전광역시 교육청 학생회 의장 박준우입니다. 여러분은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십니까? 네. 저도 앞으로 학생들에게 더 많은 권리와 권한을 주고 그들이 학교 내에서 능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어린 것이 어디 정치를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다 구시대적인 발상이자 미래 인재 양성을 방해하는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구시대적인 발상은 이제 내려놓고 새로운 출발을 함께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첫 출발이 바로 학생 자치로부터 시작한다고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11월 큰 사건을 접하였습니다. 바로 학교 내 수장이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께서 3학년 선배님들을 구타하고 또 성적 수치심을 받을 만한 발언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수시 전형 중 하나인 학교장 추천서를 학생이 마음에 들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배제하고 얼차려까지 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언론의 보도를 통해 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저에게는 충격이었고 화가 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하여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는 이 사건보다 학교 운영을 방해하는 내부 세력이 있다며 또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보였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하여 온라인 댓글을 통해 강하게 비판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행동을 보고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저에게 우려 혹은 격려의 목소리를 내었고, 이에 저는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생 자치권을 강화하여 학생이 주인이 되는 학교를 만들고 싶은 욕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 12월 학생 복지와 내부 개혁이라는 키워드에 남대전고등학교, 새로운 남대전고등학교라는 목표를 가지고 총학생회장 선거에 당당히 출마하였고, 결과는 재투표 끝에 3표 차이 극적인 승리였습니다. 이렇게 저는 취임 직후 11월 사건에 대하여 학교 측에 책임과 사과를 요구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학교 구성원의 주체인 학생들의 권한 확대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학교 운영위원회의 개혁의 필요성을 느껴 학교 내 규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직된 학교위원회 임원 구성에서 학생의 대표인 총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률도 찾아보고 학교 측에도 계속 문의를 해보았지만 학생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학교 내에서 학생회를 조직하고 학교 외에서도 대전교육감 후보 공동선대위원장을 역임하며 학생 권한 확대와 학교 운영위원회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세상에 널리 알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학교 내에서는 학생들의 참여는 상당히 저조하였고, 또한 학교장의 선거운동 탄압으로 인해 제가
일부 탄압을 받고 제한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또 패배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19살이란 나이에 학생이 겪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임원 선출에 대한 개정으로 인해 학생들의 권한 확대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요? 저는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직도 학생들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지역이 정말 많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어른들은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학생들에게 자율권을 주면 통제가 안 되잖아. 학생들이 너무 어린데 어떻게 자율권을 줘? 우리 어른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것을 아신다고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언제 우리에게 기회라도 한번 주셨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통제가 안 되고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섣부른 추측과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행위는 명백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에서도 재차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대가 요구하는 목소리와 흐름은 통제와 경쟁에 특화된 인재가 아닌 통합과 화합의 인재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학생들의 권한 확대를 위해서 초중등교육법 제31조 유형 구성에 대한 개정과 학생인권 조례 제정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의 권한 확대와 자율권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대한민국의 다양한 인재 양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점점 정치권의 나이는 젊어지고 선거권 또한 하향되고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진정한 유권자와 미래를 선도하는 리더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그 첫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목소리가 하나 되는 그날에 우리의 교육과 미래는 확연히 바뀔 것이라고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연설 이어가겠습니다. 주홍비 참가자의 연설을 박수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당 희망이 있을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간을 사랑하는 청년 주홍비입니다. 그리고 이 인사는 제가 2019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청년 대변인 오디션에서 저를 소개했던 인사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때 당시 중앙당 청년 부대변인이라는 자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었던 가장 첫 번째 조언은요, 이 판은 그 누구도 챙겨주지 않는다. 알아서 살아남아야 한다. 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권 정당이자 공당입니다. 그리고 정당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기구이자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맞습니까? 이 조언이 정말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요. 그런데 슬펐던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 이 조언이 정말 진심 어린 조언이었다는 겁니다. 먼저 시작했던 정당인의 텃세도요, 과시도 아니고요. 막 이제 제도 정치를 시작한 것만 같은 후배에게 상처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해주셨던 선배님의 조언입니다. 두 번째로 슬펐던 점은요, 이게 먹히더라고요. 네, 들어맞는 조언입니다. 들어맞는 조언이었습니다. 제가 얻어낸 중앙당 부대변인이라는 어떠한 직함도 혹은 당직도요, 당의 어떤 시스템도요, 제가 정당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알아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입당 3개월 차였습니다. 어떠한 더 나은 민주사회를 위해서 꿈을 가지고 입당한 저에게 제가 마주한 정당 활동은 조금 야속하고 많이 외로웠습니다. 지금은 3년 차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아는 당원 여러분들도, 그리고 특히나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청년 당원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정당은 갈 길이 한참 멀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은 정당 활동에 회의감이 가득 찼던 적이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제가 아는 당원분들께 한번 연락을 드렸었죠. 우리 당은요, 고쳐야 할 제도나 정비해야 될 시스템이 너무 많고요.
민주 시민 교육도 정당원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도 너무 미비하고요. 꿈을 가지고 시작한 청년들은 이렇게나 일회용으로 그리고 병풍으로 소모되기 십상이고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다양하고 다채로운 토론, 의견, 비판을 나눌 수 있는 제도도 제대로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 정당 희망이 있을까요? 뭐 좀 될까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어떡하죠? 근데요, 그분은 네, 당연하죠. 희망은 있어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떡해요? 아니 왜요? 어떤 근거로요? 저도 그 확실한 증거 하나를 알고 싶었었나 봐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나 고민하는 홍비 씨가 있잖아요. 거 봐요. 우리 당은 희망이 있다니까요. 아,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누군가는 나를 보면서 우리 정당, 우리 나라, 그리고 혹은 우리 당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거구나. 아, 나는 지금 이렇게 의심하고 도망칠 때가 아니라 지금 행동하고 일어서서 바꿀 때이구나. 그것이 정당이고 그리고 민주주의구나. 저는 요즘 여러 가지 강연을 들으며 다니면서요. 그리고 책 모임도 여러 개 만들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더 나은 민주시민 혹은 정당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새해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당에서 만난 소중한 친구들이랑요.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끝내주는 커리큘럼으로 내가 생각하는 우리 정당과 민주주의를 위한 한 걸음을 나아가야지.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요. 여러분들께 딱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커피 한 잔도 좋고요. 술 한 잔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당신이 원하는 거, 꿈이 무엇인지, 아니면 그냥 좀 실없는 농담도 하고 싶고요. 조금만 더 나아가서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당신의 꿈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나라는, 우리 사회는, 그리고 우리 민주주의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고 설계해야 하는지 조금 더 같이 고민하고 고민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탐탁치 않다면요. 주변에 계신 소중한 분들과 먼저 시작해 주세요. 그리고 더 나은 공론의 장에서 반갑게 만납시다. 아직 한참은 부족한 우리 당, 그리고 우리 정당은 아직 한참은 더 멋있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요? 당신은 정당인이십니까? 혹은 민주시민이신가요? 당신이 생각하는 정당과 민주주의를 위한 한 걸음은 무엇입니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정당과 민주주의의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다음 참가자의 연설도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수 참가자의 연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들 월드컵 잘 보고 계신가요? 네, 저도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여러 국가대표들 중에 여러분은 어떤 선수를 가장 응원하시나요? 네, 다들 손흥민을 좋아하시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진수 선수를 가장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김진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김진수의 이름값을 하기 위해 큰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청년 연설대전 청년대표, 그 심정으로 이 단상에 올라온 청년대표 김진수입니다. 네, 본격적인 연설을 하기에 앞서 제가 변하지 않는 진실 그리고 단어 하나를 말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선뜻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자리에서 이 무거울 수도 있는 생과 사에 대하여 한번 연설을 해보고자 합니다. 방금 소개했듯이 저는 대학병원 7년차 수술실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남자 간호사입니다. 하루에도 수술을 받기 위해 전국에서 환자들이 병원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도권 저희 대학병원에서는 적어도 100건에서 200건 이상의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수술실이라는 공간에서 신생아도 태어나고 100세 이상의 어르신들도 많이 수술을 하곤 합니다.
과연 어르신이 많이 수술을 할까요? 아니면 신생아들이 많이 수술을 할까요? 네, 누구나 예상하듯이 저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은 수술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어르신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고 이 수술실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적어도 제가 마주하는 이 어르신들은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아픈 곳이 많고 심지어는 이제 안 아픈 곳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삭신이 노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픈 곳이 많아지는데 적어도 제가 만나는 환자들은 최선의 진료를 받지 못하고 가장 오랜 시간 기다린 상태에서 수술실에 입실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일화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나이 70세를 먹으신 어르신이 수술을 앞두고 나서 눈물 한두 방울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어르신에게 다가가서 말씀드렸습니다. 환자분, 이제 곧 수술에 들어가는데 많이 불안하시죠? 근데 왜 이렇게 울고 계세요? 그런데 이 한마디에 그 어르신은 제 얼굴을 보더니 참았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다친 거는 3개월 전이었는데 그 아픔을 이기고서 지금 3개월이 지난 오늘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아파요. 과연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나는 걸까요? 의료의 수급이 수도권으로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많은 병원에서도 수술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이런 상황이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의료진들도 피로감이 쌓이고 결국 그 피해는 환자들에게 다가가게 됩니다. 조금은 수월하게 진료를 받을 수 없었을까? 조금은 이 환자들이 수술을 더 빨리 받을 수는 없었을까? 항상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의료가 이쪽 서울에 다 쏠려있기 때문이죠. 그 방안으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가장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원격 진료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은 90년대부터 이 원격 치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의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는 6명의 환자 중 1명이 원격 진료를 받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산간 지역이 많습니다. 이 시골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오기에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고 큰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도서 산간 지역에는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이 보건진료소와 연계하여 원격 진료가 이루어진다면 그동안 문제로 야기되었던 의료 수가 그리고 법적인 문제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의 사례로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3년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지금도 너무 걱정 속에 저희가 살고 있죠. 저 역시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간 자가격리를 하면서 저는 원격 진료를 받았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요. 전화 한 통을 하고 심지어 약국에서 약도 배달해 줍니다.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는 원격 진료가 가능한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 의료 왜 적용이 되지 않는 겁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심장질환, 특히나 뇌질환은 이 시간이 생명입니다. 특히나 기저질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이 시한폭탄을 갖고 항상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3분에서 5분만 투자해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고 이 약을 받고 나서 그 약을 먹을 수 있었으면 이 혈관이 이완되면서 충분히 편안한 일상으로 다시 생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이야기가 물 건너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이 상황은 그 누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런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받아들이신가요? 실제로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뇌졸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약 하나를 받지 못해서요. 만약에 그 상황에서 이 약 처방전을 받을 수 있었으면 아마 제 옆에는 저희 외할머니가 같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누구보다도 이 원격 진료 그리고 시간의 적절성이 필요한 치료의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환자를 한결같이 대할 수는 없겠지만 제 앞에 있는 환자, 과연 우리 가족이었으면 제가 어떻게 대했을까라는 심정으로 항상 수술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필요에 의한 진료가 아니라 필수에 의한 진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차가운 수술실 위로 올라오지 않도록 이 세상에 따뜻한 빛으로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참가자의 연설 듣겠습니다. 고은비 참가자의 연설 박수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 25년째 살고 있는 청년 고은비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에 대해 후기를 남기고 별점을 매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한국인들의 필수품 음식 배달 앱이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도 한번 별점과 후기를 매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5년 차 소비자로서 대한민국에 몇 점을 매길 수 있는지 여러분들께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까지 대한민국에 5점 만점에 5점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의무교육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배울 수 있었고 교통 인프라를 이용해서 제가 원하는 곳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살았던 동네는 문화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몇 점을 주고 싶을까요? 청중 여러분들 한번 손가락으로 표시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몇 점을 주고 싶을까요? 네, 이제 손을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다양한 점수를 주셨는데요. 좀 낮은 점수가 많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대로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 1점, 아니 0점을 주고 싶습니다.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 것 아닙니다. 교통 인프라가 갑자기 불편해진 것도 아닙니다. 문화생활의 기회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저는 낮은 점수를 주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4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정부의 지휘 체계는 우왕좌왕하면서 초동 대처에 실패했습니다. 구조는 너무나도 늦었습니다. 언니와 오빠들이 희생됐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2022년 제가 사회 초년생일 때 이태원에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됐지만 경찰은 사건을 대비하지 못했고 신고에도 대응은 미흡했습니다. 정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습니다. 친구와 동생들이 희생됐습니다.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의 당사자가 제가 될 수도 있었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아니라고 책임을 지지 못하는 대한민국에 분노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아직도 진심으로 책임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난 1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 특검 추진,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시작한 지 12일 만에 124만 명의 국민들이 동참했고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는 지난 24일 이태원 참사 국정계획서를 가결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분노하고 실망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해야 하는구나. 우리가 함께 정치 현장의 장에 나서면 그래도 조금은 바뀌는구나 라는 것을요. 관심 의제의 목소리를 내는 것, 내 손으로 뽑은 정치인이
제대로 일하는지 감시하는 것, 이것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실 정치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물론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이런 걸 어떻게 다 챙겨? 선거 때만 국민 찾지 정치가 목소리를 듣기는 해? 라고 말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정말 잘 느끼고 있습니다. 공부하랴, 일하랴, 육아하랴, 대한민국 국민 너무나도 바쁩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안전조차 책임지지 못하는 정부는 안 될 것 같다고, 우리가 바쁘다고 참고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치의 현장에서 직접 참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국가에 낮은 별점을 매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이지만 이 별점을 올릴 수 있는 것 또한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못한 것은 못했다고, 잘한 것은 잘했다고 목소리를 내고 투표로 보여주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감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정치에서 함께 해주십시오. 저 역시 정당 안에서, 현실 정치 안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 연설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에 몇 점을 주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이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바로 다음 연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참가자의 연설을 박수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대화가 고픈, 어떤 분들은 이걸 배가 고픈으로 들으시던데 사람의 체형만 보고 오늘 잘못 들으시는 청중분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화가 고픈 30대 청년 김영준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덩케르크 보셨습니까? 혹시 보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2차 대전 초반 프랑스 서부 해안에 고립되어 전멸될 위기에 처한 연합군 수십만 명을 약 600여 척이 넘는 영국의 민간 선박들이 자발적으로 동원되어 구출했던 덩케르크 철수작전을 다룬 전쟁 영화입니다. 이것은 영국군이 용맹하게 독일군을 무찌르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지에 내몰린 젊은이들을 안전하게 집에 돌려보내기 위해서 나섰던 어느 단단한 공동체 정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저 젊은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가장 효과적이고 정의롭게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힘없는 사람들의 선한 연대로서만 가능하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도 경험이 있습니다. 작게는 지하철 선로에 빠진 어린아이를 구출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미는 시민들의 단합된 힘, 크게는 부당한 권력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함께 모였던 촛불 집회의 역동적 에너지에서 우리 공동체의 그런 연대의 힘을 느껴왔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30대 남성입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20대 남성들이 느낀다고 하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공정함에 대한 예민한 감각들이 때때로 온전하게 다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20대 여성도 아닙니다. 중학교 때부터 한덩치 했기 때문에 으슥한 골목길을 혼자 다녀도 제 주머니 사정을 궁금해하는 동네 형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대 여성들이 느끼는 안전에 대한 불안, 낯선 사람으로부터의 위협을 저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대녀, 이대남을 모릅니다. 오늘 20대 여성들과 20대 남성들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좀 꼰대 같은 소리겠지만 그래도 어느 시대나 어느 세대나 우리 모두가 그래왔던 것처럼 요즘 20대 여성, 20대 남성들도 곧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청춘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고통을 겪어봤기에 그래도 저는 이대녀 이대남을 이해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20대 내내 대통령이 이명박 아니면 박근혜였어요 라는 위로를 덧붙이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세대에 따라 성별에 따라 갈등이 자리하고 있는 곳에서 서로 주고받는 말들을 듣다 보면 공동체 정신에 대한 저희 견고했던 그 믿음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을 느낍니다. 위기에 내몰린 약자인 청년들에게 다른 사람을 공격해서 생존할 수 있다는, 갈등을 증폭시켜서 승리할 수 있다는 각자 도생의 승리 방정식만이 널리 퍼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것을 부추겨서 자기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마저 있어 보입니다. 선배들은 꿀 빨지 않았냐?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은 없다. 남자가 군대 갔다 온 게 벼슬이냐? 이렇게 외치는, 서로의 고통을 부정하는 이런 말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연대할 수 있겠습니까? 힘을 모아 공동체 정신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동지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될 수 없습니다.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자, 큰 소리 내지 말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익이 충돌할 땐 저울에 달아봐야 합니다. 옳고 그른 것을 가릴 때는 큰 소리 내며 싸워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서로를 겨누고 있는 이 칼날처럼 날카로운 무기와 같은 말들은 일단 좀 내려놓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대남, 이대녀를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야기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을 힘을 합쳐 극복할 수 있도록 연대하고 싶습니다. 서로의 고통을 온전하게 인정합시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대화를 시작합시다. 진정으로 조화로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겪는 어려움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연대의 길로 함께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연설 이어가겠습니다. 이윤희 참가자의 연설 박수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는 청춘과 참가자 여러분, 그리고 이제까지 함께 고생하며 달려온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오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셨나요? 국회의사당이 멀기도 하지. 저는 국회의사당까지 오시는 길에 지역에 따라서 서울이냐, 경기도냐, 지방이냐, 또는 계층에 따라서 계층에 따라서 편차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 문제, 우리 청년 세대의 수도권 중산층 청년 과대표, 그리고 지방 청년 소외와 이런 현실 속에서 지방 청년을 위한 정당 개혁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푸른 시절을 청년이라고 하는데, 우리 세대에 그런 푸름을 누릴 수 있는 청년은 지역으로는 수도권에 거주해야 하고 계층으로는 중산층 이상이어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할 뿐임에도 교통비가 2배로 뛰었고,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한 제 친구는 돈 한 푼 제대로 모으지 못해서 제가 식비를 계산하기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차하면 기댈 부모님이 수도권 집이라도 있지만, 제 친구는 퇴직할 때까지 제대로 서울에 자리 잡지 못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년들의 목소리는 세상 어디에도 크게 드러나지 않고 메아리처럼 흩어질 뿐입니다. 제가 졸업한 대학의 학생회 출마자들은 대부분 지역으로는 수도권에 거주하였고 계층은 중산층 이상인 가정 출신 학생들이었습니다. 이 학생회들은 총여학생회를 폐지시키고
보수 정당이 논조를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도저히 한창 푸릇한 청년 기자가 썼다고 믿기 어려운 기사의 작성자들도 대부분 서울이 4년제 이상 대학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예술에 기대할 수 있는 창창한 패기 혹은 참신한 문제의식 대신에 사무직이 천민이라는 비틀린 계급의식을 드러내는 작품들도 수도권에 거주하는 중산층 이상 청년이 아니면 예술에 접근하기 어려운 구조의 산물이었습니다. 소위 청년 문제에서 질 좋은 일자리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일자리가 있다는 전제일 뿐이지 일자리가 없는 지방에서는 구름 이 소리에 가깝습니다. 강물은 상류에서 하류로 갈수록 폭이 넓어진다고 하는데 우리 청년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경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역을 보지 않으면 좌우를 볼 수 없게 되고 계층을 보지 않으면 상하를 볼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앞서 보고 듣고 겪은 예시로 소개했던 학생사회, 예술, 그리고 언론에서 점점 언론같이 사회에서 중요한 스피커를 가지고 있는 직군들이 점점 특정 계층과 지역에 편중되어서 경색되는 현상은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우리 청년 세대에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특히 정당 정치는 사회에서 가장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하는데도 우리 민주당 청년 정치에서도 이런 편중 문제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편중과 경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을 합시다. 전국에 우리 시도당과 지역의 사무실이 있지만 지방 청년에게는 당에서 활동하고 싶은 지방 청년은 시작부터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간담회나 강연회 그리고 교육들은 대부분 평일에 그리고 수도권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지방 청년에게는 자연스레 접근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당직자 선발도 기본적으로 여의도에 출퇴근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으로 채워집니다. 청년회의 대학의 활동 역시 수도권 그리고 4년제 이상 대학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에서 나오는 청년 의제들은 대부분 특정 지역과 특정 계층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 청년들의 목소리는 자연스럽게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년의 목소리에서 노동과 계급이 그리고 지방과 재분배의 문제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민주당의 미래는 전국을 아우르는 대중정당에서 수도권 중산층 정당으로 좁아질 거라는 우려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편중과 경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하나 둘씩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합시다. 먼저 제도적으로는 당에서 대의원 제도라는 훌륭한 선례가 있습니다. 대의원 제도를 통해서 당원수가 1만에 불과한 대구 혹은 당원수가 2만에 불과한 인천도 각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벤치마킹하여서 청년으로 당에서 활동하고 싶은 청년을 지역에서 선발하거나 혹은 지역 쿼터를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강연회, 간담회 혹은 당에 참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줌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여서 비대면 통로를 열어주는 방식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청년 의제에 반드시 지방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한다던가 여의도에 출퇴근할 수 있도록 관사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청년 정치의 채용, 정책, 그리고 참여 경로가 경직되지 않도록 다양하고 유연한 방식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방법이 사실 본질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런 문제는 지방의 청년들이 자기의 직업과 거주의 자유 그리고 자기 운명까지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만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당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다양한 계층의 이해를 반영해야만 하는 그룹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다양한 계층의 이해와 가치를 반영해야 하는 그룹이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솔선수범해서
그러므로 솔선수범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시도해 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민주적 대중정당의 소임을 다하고 다양한 계층 청년의 목소리로 정치하도록 합시다. 경청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송경진 참가자의 연설을 박수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삶의 의미를 찾아 실천하는 청년 송경진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질문 하나 드리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삶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생각해 본 분들도 있을 것이고 생각은 해봤으나 어렵다라고 생각한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앞에 있는 저는 일반인들과는 조금 다른 행색을 갖추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장발을 한 남자입니다. 그렇다면 왜 저는 이런 행색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3년 전에 첫 번째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두 번째 도전 중에 있습니다. 이 도전의 내용은 바로 머리카락 나눔입니다. 머리카락 나눔은 소아암 환우들에게 머리카락을 기부하여 가발을 만들어주는 나눔 활동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100번이 넘는 헌혈을 달성하여 이렇듯 명예의 헌당에 헌액된 삶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을까요? 저 또한 20대에는 남들과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이 옆과 뒤를 보지 못하고 앞만 보면서 뛰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자기 개발 시간에 우연찮게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를 만나게 됩니다. 물론 저는 그날 그 답을 찾지 못했지만 막연하게 삶의 의미란 나는 행복했으면 좋겠다 정도에서 끝냈을 뿐 명쾌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저 멀리 빛이 만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제 지인이 사회복지사로 있는데 저에게 봉사활동이라는 것을 권유한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전화해서 경진아, 봉사활동하러 가자. 저는 항상 야근에 시달리는 몸이었기 때문에 그 봉사활동 힘들고 짜증나고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해 싫어 라는 표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꾸준히 권유해준 제 지인으로 인해서 저는 추운 겨울날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봉사활동을 가게 됩니다. 그 봉사활동은 백사마을에 있는 연탄 나눔 봉사였습니다. 그 봉사활동을 가는 내내 저는 그 봉사활동 돈 많고 시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고 갔습니다. 그 봉사활동 현장에서 저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저보다 상대적으로 더 힘들고 더 어렵고 심지어 더 어린 친구들까지 나눔 봉사활동을 하는 거 보고 저는 그날을 계기로 두 가지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삶의 의미를 찾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아직 세상에 모르는 것이 많다라는 오해와 편견에 대해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내 삶의 의미를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보여드린 것과 같이 나는 건강하니까 헌혈을 하자. 그럼 헌혈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지? 꾸준히 운동을 해야 되는구나 가 계기가 돼서 선순환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회에서 경진 씨는 머리가 빨리 자라니까 기부해보는 건 어때요? 네? 잘 몰랐지만 검색을 해보니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3년 전에 첫 번째 달성을 했고 현재 두 번째 도전 중에 있습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야, 그런 거 내가 돈 줄 테니까 너 하지 마. 예전에 저였으면 우물쭈물하면서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눈도 쳐다보지 못하고 뒤에 돌아서 예 하면서 벗어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다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소득을 신념으로 갖고 살고 있으니 실례지만 그 말씀은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이런 제 모습을 보고 혹자는 말합니다. 저 친구 저거 꼬장꼬장하고 고집이 세니까 사회생활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라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를 빌려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 사회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현재 머리를 기르는 것도 대표님께 보고 드리고 좋은 일로 나누겠노라 하고 사회생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 연설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앞에 계신 윤범기 기자님께서도 자신의 시간을 투자해서 저희들께 삶의 의미를 찾고 나누는 시간을 가져주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오늘 제 자리, 제 연설, 이 시간이 계기가 돼서 앞으로 삶의 의미를 모두 찾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연설 이어가겠습니다. 한승주 참가자의 연설 박수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심사위원님, 방청객 여러분, 우리 5초만 스트레칭 한번 할까요? 네. 네, 앞에 7분 연설을 듣느라 많이 집중도 하신 것 같고 토요일 오전이라 피곤하실까 봐 잠깐 제안 드려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참여 그리고 대화와 토론이 가져올 멋진 미래를 위해 민주주의 활동 유급 휴가제를 도입합시다 라는 주장을 드리러 나온 한승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14년 민주당 입당 후 전국 청년위원회 정책팀 활동을 시작하면서 팀원들과 치열한 고민과 토론 끝에 청년 기본 조례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이 안을 서울시의회 공청회에 들고 가 제안하기로 했죠. 그런데 공청회 현장에는 저만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비주얼이 가장 뛰어나서일까요? 감사합니다.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월요일 오후 시간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던 건 당시 백수였던 저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듬해 봄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정당 최초로 개최한 정책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저도 청년기획위원으로 열심히 참여했는데요. 당시 여러 현안을 주제로 다양한 이벤트 부스를 마련해서 언론의 주목도 많이 받았던 굉장히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하지만 행사가 월, 화, 수, 평일 일과 시간에 진행된 탓에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는 없었다는 큰 아쉬움도 남았더랬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흐른 지금, 와, 그런 것도 있어? 나도 같이 하고 싶은데 회사 때문에 안 되겠다. 또 평일 낮이요? 난 못해. 언니 진짜 같이 하고 싶긴 한데 연차가 이제 없다. 물론 온라인 회의와 실시간 인터넷 중계가 확대되면서 거리 제약이 조금 해소됐을 뿐 여전히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는 미미합니다. 이곳 국회에서는 하루에도 몇 건씩 행사, 토론회, 세미나들이 열리죠. 관심 있는데 나도 한번 참여해볼까? 피 같은데 연차, 시간, 교통비, 네, 쉽지 않습니다. 지역 활동은요? 주민자치활동, 주민참여 예산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기는 합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사회 보시는 윤범기 기자님 주민자치위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함께 활동하시는 분 중에 평범한 직장인 혹시 많이 보셨나요? 네. 이렇게 지역 활동도 직장인들이 참여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국민들이 정치에 너무 무관심해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먼저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정치권은 주권자인 시민들이 정치에 더 많이 참여하고 정치적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제도 중 하나로 민주주의 활동 유급휴가를 제안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시민들도 유급휴가를 받아 정당 활동을 포함한 민주주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죠. 주최 측에서는 참여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참여자는 간단한 활동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가장 중요한 휴가비는 대기업의 경우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회사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장 규모가 작은 곳은 정부에서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거 세금 낭비네 라고 반대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결국 사회적 갈등이나 무관심으로 인해 낭비되는 세금을 절약하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주인인 시민의 정치 참여 보장을 위해 투자하는 것, 그걸 정말 낭비라고 매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헌법에 규정된 국민투표권, 참정권, 선거권의 참정권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확대해야 합니다. 좋아. 근데 참여를 하면 뭐가 좋지? 좋은 질문입니다. 참여는 관심을 낳고 관심은 자연스럽게 대화와 토론을 생산하죠. 건강한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지면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확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겠죠. 참여, 토론, 그런 거에서 언제 일추지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먼저 참여자, 토론자 개개인이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공이 여럿이라는 비유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과정은 행정을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을 찾고 스스로를 점검하게 만드는 수단입니다. 잘못된 길 또는 잘 모르는 길로 들어서서 장애물을 만나거나 헤매는 것보다 충분한 수기를 통해서 합의된 길을 가는 게 결국에는 더 빠르고 정확하지 않을까요? 민주주의 활동 유급 휴가제를 포함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합시다. 그래서 참여 그리고 대화와 토론이 가져올 우리 삶의 더 멋진 변화 꼭 함께 누립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연설 이어가겠습니다. 박호원 참가자의 연설 박수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나는 국대다 시즌2에서 국민에게 힘이 되는 홈페이지 DB를 통해 공직자 재산 공개 정책을 제안 3,000여 건 제안 중 최종 10건에 선정되면 물론 재외동포 국힘 공모전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 많은 언론, 정치인들 앞에서 연설하게 된 영광을 안게 된 청년이 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로부터 직접 당대표 상장을 수상받으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청년을 위한 정치가 시작되었다고 굳게 믿은 청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 얘기입니다. 연설자 박호원입니다. 제 정책은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정책으로 포장, 국힘 59초 대선 공약 쇼츠, 윤석열 10대 공약으로 포장, 홍보되었고 국민의힘 대선 승리에 조금이나마 작은 벽돌이나마 놓았습니다. 저는 공정한 대한민국이 청년의 손으로 만들어진다는 그런 희망을 가득 안고 이제 희망찬 미래가 열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랬을까요? 1년도 안 된 지금 그 희망은, 그 가치는, 그 미래는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공정과 공존의 가치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가까이는 인사, 언론, 안전, 이태원 참사, 무속인 논란, 겨우 논란을 겪으며 저는 물론 시민 여러분들께서 공정한 대한민국이 열어간다고 공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부끄러우지 않아야지. 심심하면 사람 불러가지고 국가에다 충성해라, 정책 내라 하고 그 위에 있는 사람들 책임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나 대통령이요, 나 행안부 장관이요, 저 이태원 가서 거들럭거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지켜야 된다고 모여가지고 줄줄이 성명 내고 자기들이 직무유기 아닙니까?
물론 더불어민주당을 포함 야당들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나라 망치기를 위해 마타도어성 인신공격을 하고 있다, 내로남불이다 라고 떠넘기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무조건적인 공격일까요?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방향이 아닌 희생자들의 개인정보 공개를 하느니 많이 하면서 어느 지역에서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나, 어느 성별에서 더 많은 희생자가 나왔나, 이러한 것을 공개하느니 많으니 하면서 민식이법과 같은 감정적인 정책 접근을 통해 정작 안전에 대한 대책 세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 어딥니까? 정령 갈등, 특정 지방 공격, 남녀 갈등을 조장하는 듯한 시련이 연달아 터지면서 시민들이 다시 등 돌리는 거 안 보이십니까? 세월호 참사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한 것은 안전에 대해 정권이 잘못한 것에 대한 것에 강한 질타를 가한 것이지, 희생자들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느니 특정 성별을, 특정 지방을 더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는 것은 그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했던 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런 거 걱정할 것이 뭐 있노 하면서 안 해냈고 내로남불했기 때문입니다. 부패하고 한쪽만 몰아줄 수 있다는 불공정하고 통합되지 않은 사회가 올 수 있다는 우리들 국민들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최소한 더불어민주당 청년 정치인 여러분들이라도 공정과 공존을 꿈꾸는 정치의 체면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기 계신 더불어민주당 청년 정치인 여러분, 저부터 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해야 되는지 설득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각종 정책 제안을 통해 국민의힘 당대표 상등을 탄 저부터 변화시키는 것, 정말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더불어민주당의 불신의 정치 해소하고 시민들을 위한 정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통해 함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치인으로서 약속을 지키고 시민의 권리를 생각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다가가 오만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주역들을 심판할 자격을 갖추는 기본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까?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거의 막바지입니다. 다음 연설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석인나 참가자의 연설 박수로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자식이 자기 몸의 윤곽을 똑바로 알고 당당하게 재량껏 살았으면 좋겠어. 파친코라는 제2교포를 다룬 드라마에서 일본 오사카로 이주하고 일하며 조선인에 대한 차별이 난무하는 사회에 살던 이삭이 한 말입니다. 이 말은 이삭과 마찬가지로 차별을 겪어온 저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소망을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큰할아버지는 1922년 일제감정기 때 일자리를 찾아 일본으로 이주하셨습니다. 그 후 가족들이 어렵게 생계를 이어나가 22년 전에 저는 제1교포 4세로 교토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살면서 처음 차별을 겪었던 것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등굣길 놀이터 꼭대기에 토를 잡은 고학년 남학생들이 저를 내려다보며 초센진이라며 조롱하듯 소리 질렀습니다. 어리지만 용감했던 저는 조선인인 게 어때서 하며 당돌하게 반박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경험을 계기로 저는 저의 정체성과 실제에 대해 의식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동경 근처의 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다행히 그곳에서는 노골적인 차별을 받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학 가기 전부터 느끼기 시작했던 이질감, 배척감은 새로운 삶을 시작한 곳에서도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이는 아주 가까운 일상에서 매일같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검은색 배경에 흰색 점이 하나 있듯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드러난 저의 윤곽, 바로 제 이름 서긴나였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 출석을 부를 때 들었던 다카하시 리사와 같은 이름보다 너무나도 짧고 간결한, 또 어떨 땐 선생님들이 제대로 읽을 수조차 없었던 제 이름 서긴나로 학교의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어김없이 드러났던 저의 윤곽, 제 윤곽이 뚜렷해질수록 동화됨을 선호하는 일본 사회에 있던 저는 흐릿해지고 싶은 욕구, 완전한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 욕구가 매일같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그렇게 된다면 저만의 고유한 것을 잃게 되는 것 같아 그것을 잃고 싶지 않다, 더 알고 싶다, 더 느끼고 싶다는 감정 또한 커졌습니다. 그 때문인지 노래방에서 친구들은 아무도 부르지 않는 우리말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일본에서 보냈던 학창시절은 대부분 이런 갈등 속에서 우러나오는 제 목소리를 억누르고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저의 윤곽에 대한 이야기를 당당하게 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제가 그랬듯이 저의 가족은 불이익을 무릅쓰고 일본에서 자신의 윤곽을 용감하게 드러냈습니다. 이 확고한 정체성이 확고한 신념을 만들었고 두려움과 차별에 맞서 싸우는 견고한 힘을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차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낸 파친코의 선자 할머니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반으로 쪼개서 살 순 없다. 뭐는 당당히 내놓고 뭐는 숨기고 살 순 없다. 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잘 살게 됐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는 온전한 나일 때 스스로에게 진실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여러분의 윤곽은 뚜렷합니까? 만약 그 윤곽을 한국인이라고 정의한다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남과 북으로 분단되고 남과 여로 갈라서고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이 사회에서 그 누구를 또 무엇을 위한 정체성을 가지시겠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은 국적과 민족성뿐만 아니라 사회와 나 자신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 예를 들어 성, 사상, 계급, 가족, 종교 등이 형성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자신의 윤곽을 두려움 없이 드러내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입니까? 자신의 윤곽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는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온전한 나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국제화되고 다양화되는 현대사회에서 윤곽을 지키려다가 배타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걱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자신의 고유한 윤곽이 무엇인지 더욱 신중히 생각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온전한 나, 즉 자신의 고유한 윤곽은 열린 마음으로 깊게 고민하고 공부하고 경험하고 소통함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동적이고 혼합적인 사회에서 자신을 지키고 또 개개인의 정체성의 다양함을 수용할 수 있는 풍요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진정한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 역시 그 여정 속에서 온전한 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마찬가지로 온전한 나를 향해 가고 계신 분들께 그리고 앞으로 함께 나아갈 여러분께 마찰과 모순 속에서 다치고 깎이고 사색하면서 더 용감하고 강하게 크라는 저의 아버지의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내가 누군지 당당히 외칩시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연설 들어보겠습니다. 지승욱 참가자의 연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따뜻한 지금도 더워서 반팔 입고 다니는 따뜻한 고흥에서 5시간을 달려왔더니 이 서울이 너무 추워서 아침에 코감기가 걸려서 한승주 참가자님과 고은비 참가자님 연설하실 때 화장실 다녀온 점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고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따 마을 청년회장이 죽어버렸어. 그래서 일할 사람이 없단께.
오메 몇 살인디? 67. 아이고 67? 아이고 어리네.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농업에 힘쓰고 있는 청년 농업인 지승욱입니다. 앞에서 들으신 내용은 제가 고흥 버스터미널에서 있었던 일이자 지방의 청년 인구 감소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대한민국 인구 소멸 도시들의 공통적인 문제이기에 마냥 웃어넘길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만 40세 이하의 청년 농업인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네, 단 1%에 불과합니다. 농업인 평균 연령이 67세인 지금의 농업계는 청년 인구의 유입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위 친구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있습니다. 도시로 가면 더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으로 모두 도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들, 즉 제 친구들이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농촌에도 기회가 있고 먹고 살 수 있다는 희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스마트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격으로 시설을 관리하여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이 가능하고 같은 농지 대비 수확량을 월등히 높일 수 있는 스마트팜은 우리나라 농촌의 청년들을 모이게 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팜을 구축하는데 네덜란드의 사례는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면적은 대한민국의 경기도 수준에 불과하지만 농산물 수출량은 세계 2위입니다. 지리적 이유도 있겠지만 정부의 꾸준한 정책 추진과 지원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대학가 농촌연구소를 정부 주도하에 지난 70년간 꾸준하게 경지 정리를 하면서 스마트팜을 보급하였으며 대학가 농촌연구소를 합병시키는 구조적 혁신을 통해 기초연구와 실용연구의 융합을 이뤄냈습니다. 정부 주도 혁신을 통해서 네덜란드는 한국과 비교해 약 20배가 넘는 1인당 경작 면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농가 소득 또한 한국은 도시의 60% 수준이지만 네덜란드는 도농 간 소득 격차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농업의 미래를 위한 정책과 지원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바로 노동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의 증대입니다. 정해진 땅에서 최대한의 생산량을 끌어내는 토지 생산성에 집중해야 할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경지 정리와 농업 규모화를 통해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켜 농민의 소득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농가 소득이 증대되면 청년 인구의 유입이 늘어날 것이고 후계농을 양성하기 수월해지면서 농업은 연속성 있게 혁신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를 향한 과정이 늘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있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도 많은 청년 농업인들이 꿈을 포기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어려움, 다시 말해 돈의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팜 시공은 기본 사업비가 억 단위입니다. 이제 막 귀농한 청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단순히 대출이 쉬워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건설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농식품 모태펀드의 규모를 늘림으로써 농업의 초기 입문자들이 적법한 투자 심사를 거쳐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후 투자를 받는 것입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 CPTPP와 같은 경쟁력 위기,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 지금의 농업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은 절대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국가의 중요한 근간 중 하나입니다. 농업인들의 의지와 노력에 국가의 정책과 지원이 적절하게 뒷받침된다면 스마트팜은 현재 농업이 안고 있는 많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농업이 전 세계 속에서 한 걸음 더 우뚝 설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김동희 참가자의 연설을 박수로 들어보겠습니다. 친절해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전부 힘든 싸움을 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이번 연설을 맡은 김동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말은 플라톤이 한 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이 왜 저의 신념이 되었는지에 관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상처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어떻게 그 상처를 이겨내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저의 경우에는 상처를 받아본 경험이 매우 많고 그중 이겨냈느냐라는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드릴 수 있는 상처는 없습니다. 제가 18살 때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처음 냈습니다. 그때 저는 학교 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20살이 되던 해에는 제가 첫 번째 사회생활을 했을 때 겪었던 일들에 대해 목소리를 냈고 21살이 되었을 때는 안전이별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경험들을 이 단상 위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야기를 하며 제가 저질렀던 실수는 이 모든 일을 이겨냈다고 착각했던 것이었습니다. 나아졌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나아진 게 맞습니다. 그럼 지금은 괜찮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꽤나 적당하다고 대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넌 그걸 분명하게 이겨냈니? 라는 질문을 하시게 된다면 전 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전 아직도 공허함이 찾아오면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 상황 속으로 다시 돌아가고 18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21살이 됩니다. 제가 과거에 빠졌을 때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모든 상황들에서 제가 들었던 말들입니다. 대체로 제가 들었었던 말들은 저를 굉장히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종종은 지나치게 무거운 죄책감을 지게 만들었고요. 가끔은 제 숨통을 졸라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쟨 되게 많이 힘들었겠다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에 대한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저는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경험이 없을까요? 아니요, 전 정말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숨통을 졸르며 살아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것처럼 저는 말을 잘하고 마이크를 잘 다루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망각한 기억들까지 합치면 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벼랑 끝에 몰아세워가며 살아왔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말에서는 그 누구도 절대적으로 선할 수 없고 절대적으로 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운 신념은 친절한 말과 행동을 기본 태도로 갖추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느낀 고통을 상대가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는 그런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람이란 간사해서 친절한 태도를 갖춘 사람은 때론 만만하게 보이기도 하고 쉽사리 무시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태도를 고수하며 살아오고 있는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왔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랑 고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그 친구가 저에게 이야기를 해준 말이 있습니다. 동희야, 너는 정말 소중한 애야. 너가 있어서 정말 힘이 된다. 저의 신념은 이런 말들이 저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프고 따가운 말들이 생각나는 횟수를 줄여 제 삶이 다정하고 따뜻한 말들이 더욱더 채워지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누군가는 제가 세운 신념은 제 자신을 너무나도 깎아먹는 일이고 스트레스를 지나치게 받을 수밖에 없는 태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사람들은 제가 이 신념을 고수하는 제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수없이 지나치고 만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이렇게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전 친절하고 다정한 말이 좋고 그 말들이 저의 공허함을 채웠을 때 얼마나 제 삶이 다채로워질 수 있는지 알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삶들 역시 그렇게 다채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정한 말들과 다채로운 말들을 제 삶에 가득 채우니 제가 살아가고 있는 24살의 삶이 너무나도 행복하네요. 여러분들은 말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이 지나친 아픔을 동반한다는 것을 저처럼 너무나도 지나친 고통을 동반하며 깨닫지 마시고 제 연설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며 제 연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친절하자라고 말씀 꼭 해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친절하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동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12분의 연설을 모두 들어봤고요. 이제부터 청중 투표가 진행될 텐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름을 까먹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름을 불러드릴 테니까 본인이 호명되신 분은 잠깐 일어나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준우 참가자님, 네, 최연소 참가자시죠. 주홍비 참가자님, 네, 그다음에 청년 간호사였던 김진수 참가자님, 그리고 당신의 별점을 이야기하신 고은비 참가자님, 그리고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은 간절한 바람을 얘기했던 김영준 참가자님, 그리고 지방 청년의 어려움을 호소했던 이윤희 참가자님, 삶의 의미를 물어보셨던 송경진 참가자님, 장발이 인상적인 분이었죠. 그 다음에 민주주의 활동 유급 휴가제를 제안하신 한승주 참가자님, 나는 국대다 출신인 박호원 참가자님, 자신의 윤곽에 대해서 얘기하신 멋진 한복을 입고 오신 석인나 참가자님, 그리고 대한민국 농민을 대표해서 오신 지승욱 참가자님, 마지막으로 방금 전 아름답고 착한 말의 영향력을 강조해 주신 김동희 참가자님, 이렇게 12분이 참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청중투표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실 스태프분들께서는 청중투표한 결과를 걷어 주십시오. 그리고 심사위원들 심사하신 용지도 지금 받아서 이제 심사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분들께서 굉장히 열심히 심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상부터 먼저 수상을 할 텐데요. 이 상은 아무래도 장철민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죠. 무대 위로 나와주세요. 제가 글씨를 못 써서 여기 적진 않았습니다. 상장 전달해 주시고. 자, 최우수상 과연 누구일까요? 자, 이때 이거 해야 되겠죠? 축하드립니다. 심사위원들의 평가로 선정된 최우수상 서긴나 참가자십니다. 나와주십시오. 최우수상 성명 서긴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진 한번 찍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모든 청중들이 다 함께 청중 투표로 선정한 영예의 대상, 이거 심사위원장이신 김한규 의원님께서, 자, 김한규 의원님께서 수상해 주시겠습니다. 청중 공감상 전달해 주시고, 자, 수많은 청중들께서 함께 투표로 선정해 주신 청중 공감상 대상이죠. 수상자는 한승주 참가자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청중 공감상 성명 한승주,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